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이 있잖아요. 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에요. 이 책이 2010년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첫 세가. 2010년도 12월 24일 초판 인쇄고 사람들에게 이제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은 2011년도죠. 2010년 말에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었어요. 이 책을 읽어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SNL에서 인턴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패러디가 나온 거야. 회사의 상사가 야 상심하지 마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울컥한 회사원인 유병재가 뭐가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지 개 땡땡아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아 이거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이제 좀 약간 디스하면서 패러디한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이 여러 군데서 제가 디스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봤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인데 사람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디스를 당하지 하고서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2006년인가가 제가 김천시 도서관, 시립 도서관에 제가 회원증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려본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책을 틈틈이 이제 뭐 김천 시내 나갈 때마다 책을 한 세네 권씩 다섯 권씩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 적이 있는데 도서관 다니다가 이 책이 딱 보이는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회원증 끊고서 책을 몇 권을 빌렸어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아잠 브라우마의 책하고 저희 사형 원철스님께서 쓰신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그리고 이 나머지 한 권이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선생님 책이었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 딱 간략하면서도 뭔가 좀 인상적인 느낌이 나요. 근데 책 제목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작가가 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가 정하는 책 제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큰 출판사에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판사에서 책 제목을 정해요. 물론 이제 책 제목, 예시된 책 제목 몇몇인 책 제목들이 나오겠는데 그걸 이제 작가와 상의해서 책 제목을 선택하기는 하지만은 책 제목을 정하는데 우선의 어떤 권리는 출판사에 있어요. 출판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은 제목이라는 게 이 책의 얼굴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어떤 주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인상을 팍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이 시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출판사이지 작가라기보다는 출판사가 훨씬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제목을 정하는 건 출판사예요. 물론 작가의 동의를 얻게 되고 근데 여러모로 보면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출판사에서 정한 것 같고 정호성 시인의 어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시 구절이었나 거기서 약간 따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 사람들한테 희화도 많이 되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엄청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잘 쓰셨구나. 와, 이렇게 생각하시다니 하고서 제가 메모를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2016년도에 그러면서 와, 베스트셀러가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니구나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2016년이니까 지금 또 7, 8년 지났잖아요. 7년 지났는데도 굉장히 좀 좋은 글이었어요. 좋은 글. 근데 이 책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책에 첫 글이 있어요. 첫 글. 굉장히 유명하게 된 첫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생시계라는 글이요. 인생시계. 부제는 그대 인생은 몇 시인가. 이 글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마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글에 대한 언급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13년이 지나서도 인생시계 이 글의 의미는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내 삶을 돌이켜볼 적에 환기되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약간 뒤늦게나마 언급해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책상 위에는 가지 않는 탁상 시계가 있다. 고장난 것은 아니다. 내가 일부러 건전지를 빼두었다. 그렇다고 이 시계가 늘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18분씩 앞으로 시계 바늘을 옮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탁상 시계가 있는데 건전지를 빼둔 거야. 특정 시간에 정지되어 있어.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탁상 시계죠. 방금 K군이 다녀갔다. 내일 모레면 나이가 계란 한 판인데 제대로 일어놓은 곳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딱 부러지게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단다. 답답해 미칠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하소연을 하다가 돌아갔다. 아무래도 뭐 지도 교수가 되실 테니까 당담 학생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계란 한 판이 사실 몰랐어요. 계란 한 판 뭐지? 그러니까 이게 24살인가? 64, 24? 계란이 6개하고 6개하고 4줄인가? 그래서 64, 24인가? 아니면 55, 25인가? 뭐지?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65, 30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30 금방 온다. 다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려면 4년 만에 대학 졸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요즘에는 어학연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스펙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자니 한두 학기 휴학은 기본이다. 남자들은 군대도 다녀야 한다. 혹시 재수를 했거나 편입, 전과한 경력이 있다면 1, 2년 추가다. 졸업 후에 고시나 유학 준비하다고 여기저기 학원 좀 다니다가 정신 차려보면 금방 30이다. 제가 삼수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나이가 28이었어요. 28. 그러니까 2년이 보통 소요가 된 거죠. 남들보다 이제 뭐라고 해야지? 현역보다. 근데 제가 군대를 2년을 또 다녀왔는데 저희 때는 26개월인데 그러니까 12월인가? 아니다. 1월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26개월이라고 해도 그게 딱 계약하는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군대 병장 말년 휴가가 제가 학기를 시작한 시점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2년 26개월이지만은 이제 군대 그 공백 없이 그래서 2년만 딱 하고서 학기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마치고. 그러니까 참 좋았죠. 다음 읽어보자면 비단 30을 코앞에 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청춘들이 시간의 속도 앞에서 전율한다. 대학 2학년들은 신입생 시절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3학년만 되어도 졸업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엄살이 대단하다. 덜컥 졸업은 했는데 일할 곳이 없는 청춘이라며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조급함과 낙담의 시간으로 남는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불안이 사라질까? 그런 기대는 섣부르다. 그렇죠. 빨리 자리 잡고 싶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도 적잖이 걱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나이 되도록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김난도 선생님을 찾아온 이 학생들은 뭐 나이가 적으면 24쯤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30 지금 찾아온 K군은 30이었죠. 그대 인생을 얼마나 산 것 같은가?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물어보겠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24시간에 비유하자면은 그대는 지금 몇 시쯤을 살고 있는 것 같은가? 태양이 한참 뜨거운 정오 혹시 대학을 방금 졸업했다면 점심 먹고 한참 일을 시작할 오후 한두 시쯤이 되었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오후 한두 시쯤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연하게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계산기를 들고 셈해보자. 그대가 대학을 24세 졸업했다고 하고 하루 중 몇 시에 해당하는지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쯤 된다고 치면은 80세 중 24세는 24시간 중 몇 시일까? 몇 시일까요? 한국인이 80년을 산다고 해봐. 80세. 그거를 하루 24시간에 대입해서 24세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많이 하잖아. 24살 때. 뭘 해야 되지? 나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뭔가 안 해놓은 것 같은데. 뭔가 늦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을 하죠.
24세는 아침 7시 12분이야. 7시 12분. 여기에 물론 이제 이 글을 모시는 분께서는 24세 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한번 계속 읽어보죠. 아침 7시 12분. 생각보다 무척 이르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각이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대학을 졸업하는 24시 고작 7시 12분이다. 선생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성장기를 지켜본 나로서는 이 7시 12분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활동을 할 준비를 마치는 24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이제 막 집을 나서려는 시각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24살, 28살, 30살이 한 뭐 점심시간 지나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 7시 12분이야. 8시 12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퇴를 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60세는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6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고 60세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60세는 24시로 계산한다면 몇 시쯤 될까요?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 저녁 6시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죠.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 일정을 해야 될 시간이지 끝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거나 저녁 시간을 즐기려 하는 때다. 참 절묘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인생 80을 24시간에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인생 계산법이란 건 이렇게 되죠. 24시간이 하루에 60분 해가지고 24시간 하면 1440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80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18분이야. 그러면은 1년에 18분씩이면 10년에는 3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방 자기 나이가 몇 시인지 나오는 거죠. 20세는 오전 6시, 29세는 오전 8시 42분.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충 좀 넘어가 보자면은 언제가 이제 60이 넘은 원로 졸업생이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교사를 하셨는데 장관이 갑자기 정년을 단축시켜 버려서 아무런 준비 없이 황망하게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근데 그때는 되게 그 장관이 싫었던 거야. 근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야. 이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행복한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관님한테 이제 2년 더 빨리 새로운 인생을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오후 6시 이후에도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 그리고 기회, 어떤 가치가 되는지는 나중에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다면은 그것의 참된 의미는 나중에 알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의 의미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시계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제 50을 맞이한 선배에게 이 글을 쓸 당시에 김난도 선생님이 48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3살 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50 맞이한 선배한테는 이제 겨우 오후 3시예요 라고 알려주더니 정말이네?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을 맞이한 24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자기네들이 저 인생 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7시 12분밖에 안 되네요 하고서 본인들이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단정 지으려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의 문제다. 혹시라도 포기나 좌절의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대 아직 이르다. 적어도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만큼은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김난도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책상 위에 내 인생 시계는 오후 2시 24분을 가리키고 있다. 나이 48에 아직 오후 2시 30분도 되지 않았다니. 48인 거죠. 제가 45이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오후 1시 반인 거예요. 1시 반. 1시 반. 그러니까
마흔이라면은 어떤 의미에서 중년에 들어간 나이잖아요. 중년에 들어간 나이인데 오후 1시 마흔이 12시밖에 안 돼. 하루 24시간 중에 12시 딱 정오야. 그러니까 어떤 절반을 좀 넘어서는 타이밍인 거예요. 오전과 오후가 있잖아요. 이게 참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10대에 물론 경험을 많이 하고 수많은 시련, 좌절 이런 것도 거치고 뭐 경험도 치르긴 하지만은 어떤 20살까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가 오후 6시인 거야. 오후 6시까지는 어떤 우리가 잠에서 들다가 이제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상식적으로 구분해 보자면은 여기는 경험을 쌓는 시간이고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주축이 되는 경험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다 6시 사이에 모이지만 아직 삶으로 나아가서 삶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시작하는 것은 20살 때 이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준비를 해놓는 시간이야. 20살 때까지는. 그러니까 오전 6시까지 그때는 준비해놓는 시간, 숙면을 취하는 시간, 나를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 그런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40이 돼도 낮 12시예요. 저는 지금 45살인데 1시 반이고. 그러니까 한참 이제 활동을 할 시간이죠. 밥 먹고 양치하고 이제 오후에 일을 해야 될 때야. 근데 50이 됐어도 오후 3시밖에 안 돼. 지금 막 일을 한참 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50이 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을 한참 하고 있는 거야. 3시 좀 넘었을 뿐이야. 참 이게 대단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쉰을 앞두고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루가 오롯이 남아있는 내 인생의 탁상시계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2시 18분이야. 48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글을 인용하시죠.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다.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늦었다. 이르다. 자기 생각의 문제는 거죠. 사실이란 게 아니라. 참 저는 이 글 인생시계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이 글이 처음으로 나오는 글이에요. 이 책에. 근데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의미심장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글이 또 회자가 되었고 이게 인생시계라는 게 첫 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감탄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불교책 이해로 외설을 이제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때야. 근데 야 이렇게 멋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 하고서 메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책이라는 감탄을 했는데 SNL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야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책인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 제목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전략적으로 정한 책 제목이긴 한데 여기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한 거야. 이를테면 이런 비판도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인데 청춘이면 병원비는 누가 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약간 이게 이상적인 말, 약간 원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춘인데 병원비는 누가 내? 현실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비판하는 근거의 대부분 뭐냐면은 너무 이상적인 말들을 그렇게 써놓았다는 거야. 그리고 김난도 선생님께서 생각처럼 그렇게 큰 좌절이나 역경을 치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남들을 위로해 준답시고 이런 글들을 쓴 것에 대한 좀 비판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선 그렇죠. 경쟁제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현실에서 살아남아야 돼. 지금 시간이 촉박해. 그러니까 나는 이 현실에서 굉장히 집중 포화를 받는 괴로운 고군분투하는 환자인데 근데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줘야 되고 나를 꺼내 줘야 되고 그리고 아픈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 장치가 절실한 것이 여기에 대해서 청춘 타령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많이 현실 인식이 개입되면서 이 책에 대한 좀 비판이 많이 들어선 거죠.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김난도 선생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상위의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금수저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계셨다나?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 임용에 뭐 1, 2년 좀 낙마를 하셨나? 근데 이제 교수 임용에 1, 2년 낙마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낙마하는 사람들 10년도 낙마해요. 근데 1, 2년 낙마했다고 야 이것이 무슨 좌절이냐 고통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난도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내용이나 어떤 철학의 근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원리인 거야. 인생을 어떤 통찰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안목인 것이고 인생 시가도 그런 거죠. 이것을 누군가가 미리 그렇게 이 장치 이렇게 인생을 24시간에 비유해서 자기 나이로 따진다면 몇 시 몇 분에 돼 있는가 이거는 참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께서 만들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참조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께서 만들어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정지하고 인생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안목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금수저라고. 금수저는 좌절할 그런 경험도 없고 일반인들의 어떤 혹독한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도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금수저는 아무래도 부의 기준에서 그렇잖아요. 부가 있으면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삶을 대하는 여유도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이 약간 부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받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는 친구가 입학 상담 그런 거를 많이 한대 학원에서 의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야. 의대. 근데 의대를 간다는 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을 아픈 사람 치료하기 위한 자기 원력하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의대를 간다는 거야. 제가 대학을 갈 때까지만 해도 어떤 서울의 유명한 약대하고 지방의 의대하고 거의 동급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의 의대가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 그러니까 의대가 편중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능의 어떤 상위권의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했다는 거야. 물리학과, 화학과 이렇게 종교학과, 국문과 지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를 가든지 뭐 상경대를 가든지 아니면 의대를 가든지 뭐 그렇게 한다는 거지. 법대도 좀 요즘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로스쿨 가고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금수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좌절과 불행을 모를 것이다 이런 편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삶을 대하는데 조금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그 나름의 고민을 하게 되고 좌절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건희 회장의 어떤 막내딸도 자살했잖아요. 갑부 세계적인 갑부가 될 사람인데 스스로 자살을 했어. 근데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부귀를 누리면서도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나름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경제적 여유만으로, 경제적 부귀만으로 그렇게 행복을 측정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금수저로 살아온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이 뭐 처절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이런 책을 쓸 자격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비판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이 수위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수저는 좌절하지도 않다 이런 지레짐작이 있는 거야. 이런 착각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또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뭐냐면은 어떤 좌절과 경험을 치렀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
힘들게 겪어온 사람만이 조언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를테면은 이혼이란 걸 생각해 보죠. 이혼은 어떤 의미에서 좀 실패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 실패란 거죠. 어떤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이혼을 정말 심하게 치러본 사람이 이혼을 뭐 두세 번 치러본 사람이 삶에 대한 어떤 경험도가 높아서 이것을 남한테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까요? 실패하고서 다시 딛고 일어난 사람이 경험을 치러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 현실에서 잘 산 사람이 남의 인생에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 결혼 생활에 대한. 법륜스님 경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야. 법륜스님 결혼도 안 해봤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해준 거야. 조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비판하는 거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부부 조언을 해? 부부 사이에. 저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경험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경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방식, 거기서 새로운 결론이라든지 어떤 타겟책이라든지 방향성을 산출해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혼을 경험했다고 해도 똑같은 어떤 차선책, 어떤 개선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어요?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해서 또 실패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그렇다면 결혼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혼조차 해본 경험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언할 자격이 없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법륜 스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어떤 경험에 앞서서 뭐가 있냐면은 근원적으로 삶의 이치란 게 있는 거예요. 삶의 이치를 일찍 터득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체화를 잘한다면은 경험적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 미리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불구덩이가 있다고 쳐봐. 근데 이제 불구덩은 뜨겁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화염에 데이고 하니까 근데 그 불구덩이 뜨겁다는 거를 이치적으로 알게 된다면 굳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고 살갗 벗겨지면서까지 그렇게 경험을 치러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치를 분명하게 안다면은 그런 헛경험, 나쁜 경험들을 미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륜스님 같은 경우에 제가 부부들이 겪게 되는 이런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배려하고 조언해 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당신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야.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삶의 이치를 미리 흡수하고 그것들을 삶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경험치가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뭐 법륜스님 뿐이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성현들도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에 관해서 어떤 삶의 의미에 관해서 통찰하고 숙고하고 거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의 어떤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결혼하셨죠? 그러나 애 하나 낳고 그냥 나오셨잖아요. 그렇다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야. 다른 성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식이 있는 성현들도 있지만은 혼자 독고 생활하면서 자기 존재를 파악해가면서 삶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들을. 물론 경험치가 상황들이 대상들이 다른다 하더라도 그 경험들을 관통하면서 나가는 삶의 이치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낱낱의 경험이 중요하지도 않을 수 있는 거야. 세상의 근본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이 천 가지, 만 가지여도 어떤 근본 이치를 탁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리고 또 근본 이치로 회통시킬 수 있다면은 그 경험들이 점차 이제 원만해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치라는 게 꼭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본의 이치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근본 이치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경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치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비판하는 주요의 관점은 뭐냐면 현실적인 인식인 거예요. 이 청춘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당신이 그만큼 뭐 고통을 경험해 봤느냐? 아니면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당신의 인식이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비판을 받게 된 것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상적인 어떤 기본 인식 원리 그것들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했지만은 그 청춘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 제도적 장치, 어떻게 보면 경험의 수위 같은 것은 비판의 근거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이거 사이에서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췄는가의 차이에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있어요. 이 책을 사람들이 희화하고 있잖아요. 희화. 근데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희화하고 있다면은 이 책이 왜 희화되고 있는지 나 스스로 한번 이거를 보면서 읽어보면서 좀 평가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야, 그 책 볼 거 없어. 그 책 쓰레기야. 완전히 그 금수저의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일단은 내가 경험을 먼저 해봐야지. 어떤 영화에 대한 다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남들이 하게 되는 어떤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동조한다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 보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읽어봐야지, 경험해 봐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희화하는 어떤 풍토 시기가 있었어요. 2016년도, 2015년도 그때쯤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재미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읽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 스스로 어떤 성찰을 해보고 사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근본 이치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근본 이치를 말하는 이유. 이 이치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삶의 낱낱 경험들이 관통되고 또한 회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근본 이치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겠어요? 제가 눈앞을 얘기하죠. 눈앞이 근본 이치예요. 보편의 이치예요. 제가 이치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각 개인의 경험마다 다를 수 있는 걸 얘기한다면 근본 이치가 되지 못해요. 진리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진리라 얘기한다면 그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겐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요소들이라면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공에 따라서 시간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 그리고 동양엔 없었고 서양인이 있다. 이런 건 진리가 되지 못해. 근데 제가 진리로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건 뭐냐면은 눈앞이에요. 눈앞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2000년 전 사람이든 지금의 사람이든 아니면 동서양 사람이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동서양의 모든 성현들께서 깨달은 분들께서 이렇게 결국에 돌아가게 된 곳은 눈앞이에요. 눈앞으로서 온전히 돌아갔기에 그 대상과 상황을 보게 되는 안목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 이치, 어떤 세상을 흐르는 근본 이치에 해당되는 거야. 눈앞으로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 편견, 존재감, 중심성 이것에 갇혀서 볼 때하고 이 전체로서 눈앞으로 볼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제가 눈앞으로 사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서울 보사님께서 그러신 거야. 도대체 저 원제님이 계속 눈앞으로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지? 도대체 뭐지? 하고서 계속 의문을 했다는 거야. 의문을 하고서 눈앞에 뭐가 있다고? 뭐가 없는데? 하고서 눈앞을 계속 두고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몇 개월, 몇 년쯤 지나니까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앞의 일에. 그러니까 일에 집중했다기보다는 눈앞을 어떤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삶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보통은 생각이란 게 과거, 미래, 지금 눈앞이 아닌 다른 대상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오롯이 집중하면서부터 어떤 번뇌 망상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눈앞으로 사세요라는 말에 뜻하는 바가 이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의 부수적인 효과도 그렇죠. 지금 여기에 딱 집중하면서 어떤 다른 망상들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맞이하면서 삶이 굉장히 편안해졌다. 그것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여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다면 뭐냐면은 전체로 확장이 되게 돼요. 전체로. 확장이 되게 된다면은 이것의 확장의 밀도가 다른데 밀도가 다른다면은 뭐냐면은 그 눈앞으로 확장될수록 나의 밀도, 중심성, 실체의 밀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서 전체적 상황을 볼 수 있는 훨씬 큰 지혜, 안목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삶을 대하는 어떤 고통의 밀도는 훨씬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고통의 밀도는 뭐냐면은 나의 밀도하고 똑같아요. 나의 실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중심을 강하게 붙들어질수록 고통도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울 명상이란 것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 고안해낸 방식인데 거울이라는 걸 딱 마련해 놓고 그것을 비춰보는 어떤 나를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이게 진짜 거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기 상상의 거울, 이미지의 거울인데 그걸 해놓고 약간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연습 과정인 거예요. 연습 과정인데 이것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보자면 알아차림하고 또 똑같거든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상황과 대상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집중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서 약간 뒤로 떨어져서 전체를 본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알아차림이 맨 처음에 내가 알아차린다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나조차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울 명상도 비슷해. 어떤 이미지의 거울, 상상의 거울을 딱 마련해 놓고 그것에 뒤로 가서 어떤 대상과 상황을 좀 보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된 거야. 그런 장치를 고안해 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지만은 이 연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나중에 그게 자동적으로 그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김상훈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거울 명상 저는 해본 적 없지만은 어떤 알아차림의 어떤 다른 방법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진리가 스스로 그렇게 돼요. 전체성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대상으로서 그리고 상황으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성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단 나는 좀 벗어나 봐야 돼. 크게 벗어나 봐야 돼. 근데 거울이라는 장치, 이미지의 장치 그것을 마련해서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의 고통에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집착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겪어보고 수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눈앞도 비슷한 거예요. 눈앞도 지금 이 순간에 탁 집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집중의 대상이 보통은 내가 돼 있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근데 눈앞으로 더라고. 눈앞으로 더라고. 이게 전체성이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뒤로 탁 물러서든 눈앞을 통해서 나에서 탁 벗어나든 효과는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집중을 덜고 눈앞으로서 전체로서 그 시선을 확장하는 어떤 방법론으로서 거울 명상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김상훈 선생님 참 당신께서도 굉장히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괴로움에서 호련히 확 벗어나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을 그렇게 고안하시다가 이 거울 명상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어떤 명상 수행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봤으니까
7년 전이죠. 다시 한번 좀 볼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좋았던 느낌의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치적으로 좀 관통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절 또한 많아가지고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영역들이 있고 그리고 삶을 관통하는 이치, 근본 이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부수적으로 단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저는 장점을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단점을 굳이 부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그냥 걷어내면 돼. 그러면 내가 그 장점들을 익혀서 내 삶에 적용시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그런데 이 책이 읽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시주에 같이 묻어가면서 비판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제 그래서 강력 추천을 하고 있는데 김난도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지의 미덕을 알고 있어요. 성찰의 미덕. 그게 뭐냐면은 오후 2시 18분이요. 2시 18분. 그러니까 정지하면서 지금 멈춰서면서 그 자리, 지금의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도 그래요. 대상과 상황에 매몰돼서는 눈앞을 보지 못해요. 일단 정지를 해야 돼. 거울 명상도 그래요. 똑같지. 일단 정지를 해야지 거울을 통해서 뒤로 쫙 빠져나가면서 대상과 상황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김나전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게 이 정지의 방법론, 당신의 방편을 갖고 계셨던 거야. 멈춰져 있는 탁상시계 2시 18분. 누구에게는 오후 3시가 되겠고 누구에게는 오후 6시가 됐어. 근데 이게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왜냐하면 정지의 경험들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훨씬 더 크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난도 선생님이 비록 불교를 모른다고 해도 수행을 안 했다고 해도 이 인생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 시계만으로도 이미 지관이 들어가 있어. 멈추고 바라본다. 거울 명상이든 눈앞으로 살든 알아차림이든 멈추고 지금으로서 전체 상황에서 전체 관점에서 지금의 어떤 순간들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의 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 성찰의 힘. 근데 자기 성찰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멈추는 힘이 있어야 돼. 멈추는 힘이 큰 만큼 전체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연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힘도 커져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를 몰라도 돼요. 이렇게 멈추고 전체적으로 종망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고 당신만의 어떤 살림살이가 있다. 그럼 불교 몰라도 돼요.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이치적으로 이미 이치를 몰라도 이치적으로 잘 살고 계시니까 당신만의 방법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관점이 그래요. 이런 느낌이 있어. 작자가 이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젊은이들이 나무를 베고 있어. 근데 작자가 보니까 김난도 선생님이 보니까 톱날이 무뎌져서 나무가 베어지지 않는 거야. 톱날이 좀 날카로워야지 나무도 이제 잘 베어지는데 그래서 작자가 그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톱날을 벼리면은 좀 이제 닦으면은 나무를 쉽게 벨 수 있을 건데요라고 말해.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는 그 톱날을 보고 그러네요 하고서 톱날을 벼리려고 잠시 멈출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톱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참 비유적인 거야. 일단 멈출 줄 알아야 된다니까. 멈출 줄 알아야지 그 톱날을 벼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상과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날카로운 안목, 전체적인 안목을 다시 얻을 수가 있다니까. 멈춰야만 그 안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김난도 선생님한테 아유 제가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겠죠. 근데 어떤 젊은이들은 대뜸 화를 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말 시키지 말고 저리 가세요. 내가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이 나무 베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서 계속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계속 나무를 베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효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리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 조언, 이 깨달음의 말들이 안 들어와 나한테. 그러니까 차이가 뭐겠어요? 멈출 줄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돌이켜 볼 줄 아는 사람과 이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대상에 매몰돼 가지고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김난도 선생님이 이 멈춤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게, 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난도 선생님은 무딘 톱날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이치를 꿰뚫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삶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톱날들을 쓰면서도 이렇게 쓰면서도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쓰고 있으면서 정작으로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멀리서 떨어뜨려 본다든지 자기 객관화를 한다든지 어떤 멈춤에 어떤 힘을 얻는다든지 하면은 톱날의 상태, 자기 인식, 안목의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멈출 때 자기 성찰에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자기 성찰을 자주 하면 할수록 그것을 깊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으로부터 확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김난도 선생님은 이러한 상황들이 보이면서도 저기 톱날을 좀 벼리면 좋겠는데요 하는데 바빠요. 그냥 가세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속으로 저 톱날을 벼리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쓱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현실과 상황과 그런 대상에만 매몰된다면은 이 책의 가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멈출 줄 아는 힘이 있고 자기 성찰의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굉장히 얻을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김난도 선생님이 불교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멈춤의 성찰을 통해서 수많은 지혜들이 이 글로서 깨달음으로써 좀 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완독할 생각이에요. 며칠 내 완독하고 그러면서 아마 이 스토리텔링 채널에서 한두 번 더 언급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의 연세가 50이라면 오후 3시쯤 되고 60이라면은 오후 6시쯤 되세요. 오후 6시는 황혼의 시간이에요. 황혼의 시간. 이제 저녁 먹고 저녁의 시간을 즐길 때예요. 12시가 80이라면 지금의 어떤 100세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80이 적당한 시점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80을 넘는 분들이 많지만은 80 전에 돌아가신 분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60이라고 해도 아직 6시간이 남은 거야. 충분히 저녁의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기도 하고 우리가 밤 10시쯤에 잠이 든다 한다면은 4시간 충분히 남았어요. 60이라고 해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 그만큼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생 시계가 참 대단한 방법이에요. 탁 멈추게 되는 거야. 이 시간으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50이어도 오후 3시야. 아직 하루에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눈앞을 사세요. 눈앞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가 육체라는 기준에 의해서는 분명히 80년이라는 나이 시간이 있는 거고 자기 죽음의 시간이 있는 거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눈앞에는 나이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눈앞에 나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나의 몸 개념에서는 나이와 시간이 있지.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은 저번에 어떤 과학자, 물리학자 어떤 사건이 매 찰나 벌어지는데 그것들을 어떤 순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시간은 없어.
근데 사건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그 선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눈앞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인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존재로 탁 돌아가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눈앞으로 확 벌어진다 해봐요. 찰나찰나만 있고 순간순간만 있고 그 찰나와 순간에 벌어지는 일만 있어요. 일만. 그 눈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냐면은 찰나를 사는 거야. 순간을 사는 거예요. 찰나와 순간을 산다는 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영원을 산다는 거예요. 영원. 이 찰나와 순간만을 산다는 것은 눈앞으로서 전체로 산다는 것인데 대상에 함몰되지 않고 나란 존재에 어떻게 갇히지 않고 눈앞으로서 그 순간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결국에는 영원인 거예요. 영원. 그 대상에 집중하지 않게,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나란 존재에 갇혀 있지 않게 그 눈앞이 이미 영원을 뜻하고 영원으로서 머무르지 않고 흐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앞을 산다. 눈앞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눈앞을 살게 되면 자기 존재의 밀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의미 부여도 함께 떨어져요. 공간, 물론 살고 있어. 시간 흐르고 있어. 그러나 이 전체의 관점이 눈앞의 밀도가 정말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공간, 시간, 자기 존재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리면서 살 수는 있어. 순간순간, 상황마다. 시간이나 공간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살 뿐이야. 영원으로서. 그렇죠. 눈앞으로 확 뻗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점점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실감하시는 분들이 점차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눈앞으로 딱 나에 매몰되지 말고 눈앞으로 확 던져보는 거예요. 계속. 이 연습도 하게 된다면은 점차 나의 밀도는 떨어지고 분명 눈앞은 그래서 영혼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계속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한번 다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